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는 인물, 이순신. 그러나 영정 속에 그는 장군 복장이 아닌 영의정 복장이다. 무관이었던 그는 죽은 뒤 최고의 문관 벼슬에 올랐다. 한민족 최고의 장수, 이순신. 알고 보면 그는 우리만의 영웅이 아니다. 스시마 해전으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렇게 말했다. 연전 연승. 무적의 기록을 남긴 이순신. 무엇이 그의 무패전승 신화를 만들었을까? 서울 한복판 오래된 극장 앞. 건천동이라 불렸던 이곳에 이순신의 생가터가 있다. 이정임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거리 매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비석 하나. 여든이 넘은 이정임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보물 중 하나다. 딱 거리자가 나오지. 매점을 열고 매일 아침 할머니가 하는 일은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에 세워진 비석을 닦는 일이다. 벌써 30년째다. 원래는 저기 있었어요. 저기 난구 짓고 비어서 그렇지. 새가 똥을 싸지고 오바이드 패놓지요. 담배 꽁쳐 버리지요. 하루도 안 닦으면은요. 더러워서 못 봐요. 아, 좋죠. 우선이 이렇게 그 훌륭하신 우리 선조님을 잘 챙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때마침 지나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비석을 찾았다. 이순신. 조선의 이치방有名な昔秀吉とその戦争でのその将軍様が生まれたところ。活躍したよね、その人が。なるほど、すごいですね。 일본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순신.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도 이순신 전문가로 꼽히는 기타지마 만지 교수를 찾았다. 건니치와.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공립여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퇴임한 만지 교수는 일본 중세를 연구하다 임진왜란, 그 중에서도 해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기록에 이순신은 없었다. これは日本のデータにはもう番宣っていつも出てるんですね。だから特にここでそこの指導者がどうだってことは言っていなくて、だから日本の当時の記録にはウォンギュの名前もイースン氏の名前も出てこないんですよ。もっと後になってから分かるんです。 그는 자료를 찾다가 번선, 즉 거북선의 주인공이 이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난중일기 전권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꼬박 6년이 걸린 작업이었다. 非常に信念の強い人で、自分でこうだと思ったら国のトップの連中はね、いろいろと言ってももう言うこと聞かない。自分の信念通すって。でね、こう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よ。で、戦いが怖いからね、逃げるんですよ。で、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時に朝鮮のトップの連中はね、船漕ぎたちがどうして海の近くに家があるから、だからいざったら家に逃げると、船漕ぎを陸へ引っ張ってきて陸兵にしろと。で陸軍を海軍にして船漕ぎやらせろと。でイースン氏に命令するんですよ。イースン氏にダメっていう。
꼿꼿하기 이를 데 없는 장수였던 이순신. 그는 서울 건천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소년기가 되면서 아산 외가에서 자라게 된다. 한간에는 이순신이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어렵게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순신의 집안은 양가 모두 벼슬을 했던 명문가로 이순신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이순신의 중마고우였던 류성룡. 그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인 징비록에 이순신의 어린 시절을 적어놓았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으며 전쟁놀이를 좋아했고 옳고 그름이 명확해 어른이라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아이였다고 한다. 자라면서는 활쏘기에 재능이 있어 궁술에 조예가 깊었으며 승마를 잘했고 글씨를 잘 썼다고도 전하고 있다. 이순신은 21살이 되던 해에 상주 방시와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보성 군수를 지낸 장인의 후원으로 병학을 배우면서 무과 시험을 준비한다. 그의 도전은 10년 넘게 계속되는데 한 번은 시험 중에 낙마해 다리가 부러지고도 끝까지 완수한다.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한 것은 32살. 조선시대 급제 평균 연령이 34이었으니 그리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이순신의 외가인 초계변 씨, 그 집안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는데 그 외할아버지인 변수림이 현감을 지내신 지방 부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의 처가인 온양방 씨, 방진의 집안도 대단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 장인인 방진이 보성군수를 지낸 지방 부호였기 때문에 이순신의 가문은 본가, 외가, 처가가 모두 명문 가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제 11년 뒤 이순신은 대동강 유역에 있는 서민 녹둔도로 발령이 난다. 그해 가을 이순신이 군대를 인솔해 추수를 간 사이 여진족이 침입해 녹둔도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로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명이 잡혀갔다. 여진족에 대비하자는 이순신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였지만 책임 역시 이순신에게 돌아왔다. 바로 그 다음에 1588년 2월에 우리 조선군이 오랑캐 진영을 토벌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그게 시전부락 전투입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는 몸으로서 우화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백의종군에서 벗어나고 다시 이제 복직을 하는. 복직 이후 이순신은 류성룡의 천거로 정읍 현감이 되었다. 관직에 오른 지 14년 만이었다. 그의 선정은 인근에 자자했다. 유해사 한쪽에는 정읍이 독립된 현으로 만들어진 후 최초로 부임한 현감 이순신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순신이 떠난 뒤 마을 유지들이 십시일반 모아 세운 것이다. 그 이웃골이 이제 태인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태인현감이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그 이순신이 이제 태인현감 업무를 겸무하면서 수시로 이제 그 태인현에 가서 업무를 처리를 했대요. 근데 업무들이 많이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찌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백성들이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을 우리 태인현감으로 보내달라. 그래 이제 어사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그 통치 철학은 그 유학, 인의예지신에 의해서 우상지도, 그래서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고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360여 개의 부속섬을 거느린 여수반도의 중심지 여수. 류성룡의 천거로 파격 승진해 전라자도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의 첫 부임지는 여수였다. 진남관은 전라자 수영의 객사로 임진왜란 때 사용된 조선 수군의 중심 기지다.
조선이 건국된 거는 1392년이었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200년이 전이잖아요. 그 200년 동안 한 번도 전투라는 전투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이순신이 전라자수사로 갔을 때 전라자수영의 그 판옥선이 장부상 30척이에요. 30척. 근데 쓸만한 전선은 5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순신이 가서 한 일이 뭐냐? 전선을 정비하고 총통을 수리하고 성곽을 보수하고 수군을 훈련시키고 여수 앞바다에서 돌산도까지 철새를 걸어매고 그리고 거북선을 창제한 거예요. 전쟁은 없었지만 왜구의 출몰이 끊이지 않던 때였다. 그런데도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전라자수영조차 사정이 열악했다. 고민하던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새로운 전투선 건조를 시작했다. 철갑을 두른 철갑선, 이 배의 이름은 귀선, 즉 거북선이라 지어졌다. 거북선의 탄생은 이순신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이순신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장수가 적진을 파고들 전투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안했다. 그가 바로 나대용이다. 나대용은 조선 수군의 장수이자 우리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조선 기술자였다. 거북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200년 뒤 1795년에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에 실린 모습이다. 우리의 병법은 이제 포를 쏘거나 활을 쏘잖아요. 일본은 등선 6박전, 백병전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가 포는 먼 거리를 하지만 일본은 이미 조총에 있어서 개인 휴대용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먼 거리를 하기는 좀 이게 판옥선으로서는 힘드니까 배에 가까이, 외선의 배에 가까이 갔을 경우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외선들이 배에 올라타니까. 그래서 이제 충무공께서 이제 이 포를 써서 근접으로 가서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할 때 나대용이라는 선박 기술자가 같이 이제 배에 지붕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게 거북선이 탄생되는데.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은 판옥선이었다. 판옥선은 1550년대 만들어진 획기적인 군함이다. 판옥선은 일반 배와 달리 2층 구조의 바닥이 평평해 모래나 뻘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연안에 닿기 좋은 모양새로 만들어졌다. 바닥이 평평한 덕분에 중심축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 사격하기도 좋았다. 거북선은 여기서 한 발 더 진화했다. 판옥선 위에 지붕을 덮은 것이다. 이것은 상대의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는 왜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붕에는 칼과 송곳을 줄지어 꽂았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본 적 없는 돌격 전함이 완성되었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비해 크기도 커졌지만 각종 화기를 장착해 화력을 더했다. 배의 앞, 뒤, 양, 옆 모두 구멍을 뚫어 화포를 설치한 것이다. 때문에 거북선은 전방위 포격이 가능했다. 포탄은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배를 뚫어 침몰시키기에 좋은 철탄이었다. 이렇게 거북선이 완성된 것은 음력 1592년 4월 12일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이었다. 다음 날 오후 5시 고신이 유키나가가 이끈 왜군 함대 700척이 부산포를 침략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당시에 왜군들도 외해로 가면 파도가 많이 치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잔잔한 내해를 통해서 지금 조도 앞쪽 그 항로를 통해서 이 부산포로 지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이 상륙했을 당시에는 부산포로 바로 상륙하지 않고 지금 부산포에 지금 우리 바라봐서 왼쪽에 해당되는 우암이라는 쪽을서 상륙을 해가지고 부산진성으로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틀 만에 동래성을 함락한 왜군은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북으로 진군한다. 이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막내리고 하나로 통일한 인물이었다. 秀吉とすれば
常に戦争をやる体制で、この日本をこうまとめていったんですね。でその中でやはり戦争をやる体制というと、秀吉のもとにつく武将たちは自分の領地を欲しいわけですよ。でところが日本の中でダメ、もうなくなっちゃったもんだから、そこでやはり中国まで全部手に入れるというように言って海外に目を向けさせた。これは第一点ですね。でやがてそれを実行に移そうということで、とりあえずまず朝鮮を服属させると。秀吉は日本国中にの大名たちに、朝鮮疾病用の兵隊を大阪もしくは九州の名古屋城へ送れと、命令したわけです。でそれと同時に船を、日本の水軍を送る船を作らせて、それを全部九州の名古屋城に集めるわけです。日にちを区切って。それは、賞味2年ないんです。2年かからずやったわけ。 임진왜란이 발발한 그때 전라좌수영 이순신은 여수에 있었다. 진남관에 있던 이순신에게 왜구의 침략 소식이 전해진 건 전쟁 발발 이틀 뒤였다. 그는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전국 군영에 파발을 돌려 왜구가 쳐들어왔음을 알렸다. 그리고 바다로 나섰다. 이순신의 첫 격전지는 거제도의 옥포 앞바다였다. 지금은 조선소가 들어선 옥포는 당시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해안 도시였다. 이순신이 옥포에 도착했을 때 해안에는 외선 30여 척이 정박 중이었고 왜구들은 노략질이 한창이었다. 일본 수군도 처음 조선 수군을 본 거죠. 그래서 약탈하다 말고 절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학설에는 도도 타카토라의 어떤 그 부대였다고 하는데, 일부 부대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 서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이 거기서 이제 물령망동 정중 여산하라, 이게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엄중하게 이제 대처하라. 이순신은 옥포에 정박 중이던 외선 26척을 불태우고 잡혀있던 포로들을 구해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순신은 옥포 전투에 이어 하포에서 큰 배 5척을 격파했고 다음날 적진포에서 외선 13척을 침몰시키는 승전보를 이어나갔다. 1차 출전과 2차 출전의 7차례 해전은 모두 소규모 일본의 어떤 그 다이묘 소속의 어떤 수군들, 지방 수군들과의 전투였던 것이죠. 중앙 수군에 속한 수군과 지방 다이묘 소속의 자체 수군, 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 수군도 대표적인 다이묘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다이묘 중에서 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 체계의 한계, 해양 전략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일본 수군에 있었습니다. 당시 왜구는 부산포에 입성한 직후 부산 진성을 접수하고 부산 진성의 돌로 인근에 증산 외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곳을 침략의 근거지로 삼았다. 현재 증산 외성은 조선에 만들어진 최초의 외성으로 남아있다. 곳곳에는 외성임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역력하다. 돌이 특히 모서리 같은 게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긴 돌, 짧은 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긴 돌이지만 이쪽에 보면 짧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길지만 짧거든요. 이게 산기짐이라고 그래서 일본식의 그 코나 이제 축조 수법인데, 이 정유재란 이후에 일본의 에도 시대 이후에 가장 발달된 그런 성벽 축조 수법이라고 그래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성을 쌓을 때 성곽 모서리를 경사짓게 쌓는다. 그 각도가 70도 내지 80도다. 왜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성벽을 보강해가며 본부이자 물자 보급기지로 활용했다. 현재 산 정상에는 증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이곳 정상 한가운데는 당시 본부가 있던 흔적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모든 병력과 물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부산 외성을 통해서 각 전선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상으로 일본에서 모든 보급 물자가 오는 그런 그 병창 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쟁 한 달이 지나면서 조선 조정은 이미 한성에서 철수해 평안도로 후퇴하고 있었다. 육지에서 임진강 방어에 실패하면서 조선 반도의 대부분이 왜군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 전쟁의 승산은 왜군의 바다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시기 사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두 번째 해전이 사천해전이다. 사천해전은 전라우수 영군의 합류가 늦어지자 뱃머리를 노량으로 돌린 이순신이 원균의 경상우수 영군을 만나 사천 선창에 있던 왜군을 공격해 승전한 전투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당하는 부상을 입고 겨울까지 고생한다. 그리고 사천 전투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바로 거북선이 첫 출전한 해전이라는 것이다. 1차 출전할 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전력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북선이 함께 나가지 못했는데 2차 출전 때부터 거북선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북선이 나간 첫 번째 해전이 사천해전입니다. 日本の船はね、こういう感じの船なんですよ。ですからまあ大名が乗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感じのね。でところが亀甲船ですけれども、それの時には右側が8本オールがあるんです。で右左16本あるわけですよ。ですから船のスピードが違う。そこのところではもう水軍がね、全くまあ要するに格が違うというかなということ。脇坂康治の家臣たちが書いた記録によればね、そうするとその亀甲船のことは、得体の知れない船なんでめくら船というふうに呼んでて、非常に恐怖を感じて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けどね。 통영에 자리한 거북선 문화재 연구소. 안광일 소장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거북선의 복원을 위해 모형 제작에 힘쓰고 있다. 상상에 가까웠던 첫 거북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것은 1980년에 복원한 우리가 많이 보아온 모습의 거북선이다. 하지만 이 거북선이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모형 하나를 완성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높이가 더 높은 것이 지금껏 보아온 거북선과는 사뭇 다르다.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그 그림 책하고 랜덤에서 합수하고 해서 이제 이거를 그 그림으로 해서 복원 사업한 거예요, 이게. 예. 새로운 모형의 근거는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한 장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 그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림의 중심에는 한창 전투 중인 거북선이 그려져 있다. 미국 조제대에서 이제 연대 측정한 게 이제 임진왜란 400년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이라고 이제 이 검증이 된 건데 사실상 저는 이거에 왜 원천 기술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역사 자료에 이 그림이 실제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거 발견됐을 때의 그림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누가 그렸던 이게 최초로 만든 거북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30만 대군, 천여 척의 일본군과 맞서 이긴 거북선. 이 거북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2015년 11월 거북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연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거북선 모습을 제기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방식은 이런 그 배의 구조에다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각 폰을 실질적으로 한번 배치를 해본 겁니다. 최 교수는 전통 화포 전문가다. 그는 거북선의 포와 발사물을 먼저 복원한 뒤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설계로 배치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거북선의 구조를 새롭게 복원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계에는 2층설, 준 3층설, 3층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했다. 실제 거북선이 어떤 형태였는지 보여줄 설계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복원된 거북선 모형은 총 19문의 포가 장착된 3층 구조다. 기본적으로 뭐 판옥선 형태를 이제 그 개량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판옥선의 그 가판에 실을 수 있는 무게보다 더 이게 무게가 늘어나면은 그 배 자체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옥선의 이 가판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제 무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운데 부분만 뚜껑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칼이나 그 못 같은 것을 설치한 이런 형태로 해야만 무게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3층에서 이제 포를 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임진왜란에 활약한 거북선은 모두 3척. 거북선의 등장은 임진왜란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1, 2차 출전에서 약 한 112척을 깨트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것이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화를 내면서 조선 수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중앙의 직속수군에게 출전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까지 가 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제 6월 말에 급히 이제 기메로 내려와서 자신의 어떤 전력을 갖춰서 출전 준비를 마치고 한산도 견내량 쪽으로 이제 조선 수군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동했던 것이 7월 7일. 임진왜란이 석 달째로 접어들 무렵 왜군은 한산 앞바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쯤 이순신은 경상 우수사 원균과 합류하기 위해 한산도로 향한다. 왜군은 만 깊숙한 견내량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미륵도 당포에 닻을 내려 서로의 위치를 몰랐다. 마침 그 미륵도에 있던 목동 김천손이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갔어요. 산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망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일본군도 발견하고 우리 조선 수군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수군이 73척이 견내량에 있다. 이 소식을 당포에 있는 이순신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레이더가 없던 시절에 적의 규모와 위치를 하루 전날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순신은 고민했다. 지금까지의 해전은 모두 연안에서 치러져 왜군들은 여차하면 육지로 도망을 갔다. 이를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큰 바다로 유인해야 했다. 원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은 육지에서 쓰이던 전법을 선택했다.
이순신은 함대의 일부를 견내량으로 보내 전투를 일으킨 뒤 후퇴하는 척 큰 바다로 나오도록 했다. 왜군은 이 전략에 걸려들었다. 왜군 함정들이 나오자 이를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들이 적선들을 포위한 뒤 집중 포격을 가했다. 이름하여 하객진 전법이다. 이 전투에서 왜군은 큰 배 36척, 중간 배 24척, 작은 배 13척 중 큰 배 1척, 중간 배 7척, 작은 배 6척만이 후방에 있다가 간신히 도망갔다. 대승이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전투가 바로 견내량에 있던 왜군을 당포 앞까지 끌어내 큰 승리를 거둔 한산대첩이다. 이 승리는 미국과 영국 해군의 교과서로 쓰이는 해전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한산대첩의 전개 과정과 하객진 전법은 물론 거북선을 그가 구하고자 했던 나라에서 영원한 전설이 된 배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순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순신의 전략은 적을 발견하는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였어. 지휘관이 항상 최선두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하에 단 한 번에 적을 몰아넣고서 전멸시켜버리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예를 들어서 전략가는 전략만 짜는 사람이 있고 현장의 지휘관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거죠. 한산대첩 이후 전열을 정비한 이순신은 왜군의 물자 보급로를 끊어놓기 위해 부산포로 향한다. 이순신이 수군을 이끌고 부산진 앞까지 진격해버린 이 전투가 바로 부산포 해전이다. 이 전투로 적선 400여 척의 배 중 100여 척을 쳐부수었고 배들을 모두 부수면 일본군이 도망갈 방법이 없을 것을 생각해 함대를 물렸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 부산포를 공격하게 된 그런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부산포의 어떤 그런 보급 거점을 끊어야만이 전선의 모든 보급 물자가 끊김으로 해서 전세를 빨리 역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부산포 공격을 감행했고, 文禄の駅で一応一回日本の陸軍が加藤清正が海で小西行長平治を平壌まで行って、そこで支援物資が全然来ないんで食うものがなくなって戻っちゃう。でそこで一旦休戦するわけですよ。 조선 수군의 선전으로 임진왜란 발발 1년 3개월 만에 강화회담이 시작되었다. 조선 수군과 왜수군은 방어선을 형성하고 대치 상황에 들어갔다. 이순신은 한산도로 진을 옮겨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재승당 본건물이고요. 현재로 말하면 해군작전사령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3년 8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낮에는 장수들과 회의를 하시고 밤에는 무기도 개발하시고 난중일기의 70~80%를 쓰던 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님의 집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당시의 이름은 운주당이었다. 장수들이 지략을 내는 천막이라는 뜻이다. 정유재란 때 잿더미가 된 것을 140여 년 뒤 다시 세워 지금의 재승당이 되었다. 이곳에는 당시의 활터가 남아있다. 한산정이라 불리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대라고 해서 활시를 당기는 곳이고 저기가 관역인데 이렇게 사대와 관역 사이에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 사이에 활터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한산정 활터는 밀물과 썰물의 교차를 이용해 해전에 필요한 실전 거리 적응을 위해 만든 훈련장이었다. 한성에서만 치르던 묵과 과거 시험도 이순신의 요청으로 이곳에서 열렸다. 이점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조정은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돼 관직을 빼앗기고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된다. 이 사이 왜군 역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쟁 초기 육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기울어진 이유가 해전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전투선들을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장악할 새로운 작전을 준비한다. 일본 수군이 그 초기 전쟁에서 실패한 그 반성 차원에서 마련했던 작전이 있어요. 일본 수군의 그 정유재란 당시의 작전. 그게 뭐냐면 그 조선 수군 한 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일본 수군 여러 척이 포위해서 협격하자. 포위 협격. 그 다음에 야간에 기습하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전법대로 싸우자. 등선 육박하자. 뭐 이런. 또 하나는 이제 조선 수군이 도주할 때 육상에다가 일본 육군을 배치해 놓고 수륙 합동작전하자. 이런 네 가지 전술을 준비해 왔는데 그 네 가지 준비해 온 전술대로 시행된 전투가 칠천량 해전입니다. 명나라와의 화의가 결렬되자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범했다. 정유재란이다. 그 첫 전투가 칠천량 해전이었다. 조선 수군은 160척을 앞세워 부산포까지 갔지만 결국 춘원포까지 후퇴했다. 거북선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왜군은 도망치는 조선 수군을 쫓아가 전멸시켰다. 임진왜란 7년 동안 벌어진 해전 중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한 전투였다. 이 전투로 판옥선 대부분이 불타거나 왜군에게 노획당했다. 칠천량 해전을 진두지휘한 것은 이순신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원균이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만다. 절대적으로 임금과 대신들의 오판 전략의 이 부재였고, 또 하나는 이제 원균의 그 무리수죠.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끌고 나간 전선이 160여 척에, 그게 조선 수군 전체 함선입니다. 그 배설이 가지고 도망친 12척을 빼고 150여 척이 전부 칠천량에 수장됐어요. 원군이 끌고 나간 조선 수군 2만 명이에요. 근데 배설과 함께 도망친 그 패잔병, 도망병 1000여 명을 빼고 19,000여 명이 전부 칠천량에 물귀신이 되거나 실종되고 말았어요.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된 거예요. 이 엄청난 한 번의 전투로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에 진 적도 없는 이순신이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군선, 똑같은 병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괴멸당할 수 있느냐. 놀란 조정은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얼마 전 당시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가 발굴되었다. 다름 아닌 보성 열선로 유적지다. 이 축수들은 보면 굉장히 높이가 1m, 거의 1m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운두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낮은 이 운두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주춧돌입니다. 사실 90cm 정도 되는 이 둘레 지름이
9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기둥을 가졌다고 봤을 때 2층 누각 약 5칸집으로 뭐 진주에는 촉성루라든가 남원의 강활루라든가 이런 성격을 가진 거대한 건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곳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유명한 장계를 쓴다. 삼도 수군이 일시에 무너지고 남의 일원의 제해권이 일본 수군에 넘어간 상황.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구례에서 보성까지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수군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성은 그 중심지였다. 그 피디님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아까 저 성 방향으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성돌이 남아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요. 이순신은 이 성의 진지를 구축하고 군사와 군량미를 모았다. 이 성에서는 약 군사들이 당시에는 500명 정도 주둔했던 그런 성인데 이 지역을 항시 그 방어하기 위해서 전선들을 갖춰 놓고 해상을 만호가 직접 순시했었고 이순신이 여기 찾아왔던 이유도 군사들을 구하기가 용이했고 또 식량을 운반하는 데도 용이했던 것이죠. 모든 조건을 갖출 수가 있었죠. 일본군 수백 척의 이동 정보를 접한 이순신은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출전한다. 이 진지에서 완전히 배 10척에다가 또 어선들 한 1000여 척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제 바다로 출항을 하십니다. 근데 어선들은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갔냐면 사실 이순신을 따라가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야라고 부릅니다. 어버이 야자를 써서 나의 어버이, 우리의 어버이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냥 이순신을 따라 나섰는데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 백성들에게 이순신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의 승전보가 임진왜란 7년을 버티게 해준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구례, 순천, 보성 등지를 돌며 전투를 준비한 이순신은 회진포에서 출항, 어란진, 벽파진을 거쳐 우수영까지 나간다. 그의 목적지는 이곳 진도 울돌목, 명량해협이다. 서해로 가는 길목인 명량해협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로 폭이 294m밖에 되지 않아 유난히 물살이 센 곳이다. 특히 밀물과 썰물 때는 물살이 더 세져 급류로 변하는 곳이다. 그때 상하고 비슷한 지금 현재 그 유속이 세게 흐릅니다. 지금 그때도 창조루였고 지금도 그때 상하고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통 이제 선박들의 그 속도가 10노트 정도가 됩니다. 어선들이라든지.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상황 같으면은 반대 이쪽에 목포 쪽에서 진도 밑으로 내려가는 배들은 거슬러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물살이 빨라가지고. 이순신은 울돌목의 급류에 착안했다. 그리고 결전의 아침을 맞았다. 적선의 수 133척, 우리 수군의 배 13척. 133대 13의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게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한 아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순신은 지략을 발휘했다. 명량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이순신은 좁은 바닷길과 조류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직접 선두에 서서 적에게 돌진해 적선 3척을 불살랐다. 시간이 지나자 조류가 북서류에서 아군에게 유리한 남동류로 바뀌었다.
전세도 바뀌었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울돌목을 통과한 133척의 적선 중에서 31척을 불태우고 90여 척의 적선을 파손시켜 왜군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전투로 정유재란의 전세도 역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13척이지만 그 무기 체계도 갖추고 아주 그 훈련된 병력들, 그러니까 길목을 지켜낸 지형지물을 이용한 울돌목을 이용한 이순신의 고도의 전략.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그 해전에서 함대사령관이 앞장서는 해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량해전에서는 이순신 대장선 한 척이 스스로 30분 1시간을 버팁니다. 또 하나 이제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주변의 진도와 해남 지역의 주민들의 후원. 명량대첩의 패전으로 왜군은 명나라와의 화의를 꾀했지만 이순신은 이를 반대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그의 마지막 해전을 노량에서 치르게 된다. 원래 남해 사람들이 충무공이 가시고 난 뒤에 여기를 이락포라고 불렀어요. 예. 성시 이자, 떨어질 낙자, 물가포자. 이순신이 떨어진 객가다, 물가다. 이락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천망대. 천망대에 올라서면 그가 마지막으로 싸워 이겼던 노량 앞바다가 펼쳐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퇴각을 준비하던 왜군은 이순신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는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으로 진군해 왜군을 공격했다. 조선 수군 70여 척, 명나라 수군 400척은 일본으로 빠져나가려던 왜군 500여 척을 상대로 관음포 앞에서 격전을 치룬다. 하룻밤 사이 200여 척을 잃은 왜군은 폐색이 완연했다.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 왜군을 뒤쫓던 이순신. 그러나 그는 전투 막바지 왜군의 총탄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노량해전으로 왜군은 겨우 50여 척만이 살아 돌아갔다. 그리고 7년간의 긴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흘렀다. 일본 교토의 도요쿠니 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도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도요쿠니 신사에서 불과 100m. 이곳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아픈 유적이 남아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전리품으로 베어갔던 조선인들의 코를 묻은 무덤이다. 이름이 귀무덤으로 바뀐 것은 코무덤이라는 이름이 너무 섬뜩했기 때문이다. 조선을 정벌하고 싶었지만 한 장수로 인해 실패한 전쟁. 일본인들은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徳富祖法がですね、近世日本国民史、豊臣氏時代、イ・スンシンの死はあたかもネルソンの死のようであると。彼は勝って死んで勝ったということで。そして、彼は、イ・スンシンは実に
朝鮮の駅、要するにイムジメラにおける、朝鮮の英雄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朝鮮から中国、日本を通じての、英雄の人であったと、こういうふうにこう書い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やはり近代の日本においてもですね、イ・スンシも要するに日本、中国、朝鮮三国にわたるところの英雄だというふうにして、そういう評価は徳東法がやってるわけですよ。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 종군.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백성과 휘하를 먼저 생각하는 뛰어난 지도자였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그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